중간중간 이렇게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중간중간 나오는 것 같고. 네, 4장 조금 더 하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진도가. 지역사회복지 이론입니다. 이론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러 개의 이론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장점이나 특징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첫 번째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예전에 잘 나왔었는데 요즘은 조금은 뜬금하는데,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라 이렇게 같이 묶어놨습니다. 기능주의는 어떤 거냐? 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체계마다 각자의 기능이 있고, 이러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자전거처럼 바퀴가 있고 체인이 있고 핸들이 있고 뭐 안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잘 기능할 때 자전거는 어떻게 해요? 굴러가는 것처럼, 그러한 설명을 기능주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균형을 잃거나 작동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기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주의는 균형과 안정, 조화, 이런 것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균형하고 안정되면 지역사회가 잘 흘러간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체인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 지역사회, 자전거는 체인이 없으면 멈추는데 지역사회는 굴러가긴 하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을 설명하지 못해요, 기능주의는. 그래서 기능주의는 지역사회의 변화나 자원, 권력을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지만 지역사회는 굴러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기능주의로는 설명 못하죠. 기능주의는 그 각각의 기능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게 순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갈등이 있으면 적어도 여기는 뻥꾸가 났는데 그렇다고 지역사회가 멈춘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갈등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지역사회는 기능이 잘 되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발전한다? 갈등이 있어야만이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야 그 갈등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지역에 문제가 있어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작년보다 올해가 지역사회가 더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죠? 으쌰으쌰 하니까 그런 거죠. 지역사회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계층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므로 갈등은 정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갈등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갈등, 긴장, 논쟁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행동 모델이 유용하다. 맞나요? 아까 갈등은 언제 생겨요? 불평등이 존재할 때 갈등이 생겨요.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갈등이 생겨요. 불평등이 생겼을 때 그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사회 행동을 해요. 사회 행동의 대표적인 우리가 실천 기술이 뭐예요? 옹호자의 역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은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옹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지역사회의 모습은 다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갈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린스키예요. 알린스키. 그래서 알린스키 정도는 같이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생태학 이론은, 생태학적 관점은 어떤 거죠? 환경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 이게 생태학적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생태학적 입장은 환경의 지역사회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생태적 관점이다. 생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 이론은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멈춰있지 않고 역동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지역사회 복지론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경쟁, 중심화, 분산, 분리, 이러한 방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서로 지역사회가 서로 좋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화북 공업단지가 뭐 A 마을로 옮긴다 그러면 A 마을이 우리는 안 돼 그러면 또 우리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안 돼 그랬는데 우리가 할 거야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러한 경쟁, 서로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좋은 지위를 얻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제주도의 사마지구가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 극장도 영화관도 거기에 들어서고 뭐 없던 것들도 다 그쪽으로 다 들어서잖아요. 이렇게 없던 시설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드는 걸,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중심화 현상이라 그래요. 중심화 현상.
이 중심화 현상이 되다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이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좀 약간 서늘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살고 싶어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산.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조직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을 분산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또 옆마을에 이제 가서 이제 치근덕대요. 예를 들어서 신촌에 이제 가서 같이 살려고 해요. 이거 침입이에요. 침입.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이 기존의 마을 사람들보다 더 이제 우세의 이렇게 입장에 서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계승이에요. 침입이 완성된 단계를 계승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구체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적게 나왔고 그냥 지문에 뭐가 나와요? 중심화, 분산, 분리 이런 단어들이 나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태학 이론, 생태 이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이론은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원동원 이론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원동원 이론은 정치경제 이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경제 이론 들으면 이거는 자원동원 이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치경제는 어떤 거냐면 정치와 정치인과 경제를 내가 빨리 내 것으로 만들면 승리한다. 이게 정치경제 이론이에요. 자원동원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내가 빨리 쟁취하면 내가 이긴다라는 그런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이게 정치는 인적인 거고 경제는 돈인 거예요. 그걸 합치면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동원 이론, 정치, 경제 이론. 얼마나 이것을 잘 동원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것이죠. 특히 뭐 할 때, 사회운동할 때, 우리가 사회행동할 때는 뭐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을 많이 이게 끌어모이는 것. 이게 인적 자원을 많이 동원하는 것이 거의 성패를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주도에 그 농민수당 있잖아요. 농민수당 왜 주고 있는 거예요? 주민 발의안이에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누가 만들었냐면 행정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이런 조례 만들어줘 해갖고 자기들이 문구 다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서명을 받아갖고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1030명의 동의만 구하면 우리도 어떤 조례든 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뭐 통과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자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자원동원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원은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 이론이 있어요. 교환 이론. 교환 이론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호만수. 그냥 교환 이론은 말 그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일반적인 노력을 우리가 교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 강의를 5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수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3만 원이면 할 건데 나 5만 원이니까 나 수강 안 하겠어. 이러면 어떤 거예요? 그 교환의 가치가 서로 맞았을 때에 교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교환 이론인데 호만스의 이론이 그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5만 원에 수강한 것은 뭐냐면 이거 수강했을 때 나는 그래도 합격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 수강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내가 공부를 못해서 시간이 안 돼서 시험 자체를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수강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상을 받으려는 어떤 노력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호만스는 약간 경제학적 관점에서 풀어 쓴 거예요. 그런데 밑에 불라우는요. 그 경제적 관점에다가 이제 뭘 추가했냐면 권력을 추가한 거예요. 권력. 그래서 교환 이론의 권력 분석을 추가한 거죠. 권력 분석을 추가한 거는 뭐냐면 교환의 가치는 되지 않지만 저 사람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환하게 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불라우는 그것을 교환 이론으로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그런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권력까지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내가 친한 제자가 와서 앉았다라고 하면 그 제자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앉았을 수도 있지만
교수님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강 신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블라우에 의한 교환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권력까지 포함해서 교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라우의 교환 이론은 권력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 조직 간의 교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캐슬의 권력 균형 전략. 이게 예전에는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좀 더 적게 나오는데요. 권력의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권력의 균형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균형을 맞춰야만이 교환이 되는데, 전략으로 어떻게 하냐면, 경쟁은 뭐냐면 처음에 내가 이 사람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물건을 팔고 나는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에 팔겠다 그러고 나는 한 7만 원이면 살 것 같아. 그런데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업체를 알아봐서 알아봤더니 저쪽 업체에 7만 원에 납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경쟁을 하는 거죠. 저 사람 7만 원에 저 사람은 납품하는데 우리는 납품 못해? 그럼 우리도 7만 원에 맞춰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경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업체를 찾음으로써 그 두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7만 원에 살 수가 있게. 나는 이 사람께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7만 원인데 조금 하품인 것 같아. 이 사람을 사고 싶은데 이 사람은 10만 원이래. 그러는데 그냥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 사람 7만 원에 판대요 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바꾸는 것을 경쟁이라 그러는 거고, 재평가는 뭐냐 하면 기존의 종속관계의 평가를 이제는 달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적절한지 아닌지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생각이 안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주 잘 나가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 학원이 너무 잘 나가니까 아이들이 막 대기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지가 않아. 학원들이 이제 거의 10년 안에 다 문 닫을 준비를 다 하고 있대, 실제로. 예, 실제로 잘 나가는 학원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아이를 여기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학원이 텅텅 비어. 근데 내가 보내려고 해. 그러면 이제 누가 갑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내 위치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평가하는 것, 이것을 재평가라고 봐도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였냐면 그 반도체 그 무슨 거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삼성에서가 더 했었는데 나중에 그 반도체 뭐 하려고 그러면 그 뭐였죠? 뭐가 뭐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막 구입이 어려워서 그때 우리 이재용이가 막 일본 가서 막 팔아달라 그러고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막 중국에선가 뭐 규제하고 막 이래서 막 그러면 위치가 달라진다는, 이게 재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혜성은 뭐냐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인 것을 밝혀서 교환하는 거죠. 사실 이 교육 장소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먼데 국제대까지 장소를 했다가 계속 여기 부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부장님 여기 장소 여기 되겠네. 오늘은 된대. 근데 일요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회의 한번 했더니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좀 빌려줘요 하니까 빌려준 거야. 근데 부장님 왜 나한테 빌려줬을까요? 내가 여기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줬을 확률이 큰 거죠. 내가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 그래도 뭐 정책위원회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여하는 바가 있고 이러니까 자기네도 뭐예요? 일요일날 안 열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문을 열어서 저한테 장소를 빌려주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교환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호혜성이라고 그래요. 서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다라는 것. 연합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삼각관계 이런 거 배우잖아요. 삼각관계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요? 약한 사람이 만들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삼각관계를 만들어요. 힘이 센 사람은 삼각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힘이 센데 저 사람과 손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힘이 약하잖아? 그럼 둘이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힘이 약한 여러 개의 조직들이 손을 잡아서 그 하나의 기업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등한 위치에서 교환하려고 하는 작전, 이것이 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는 뭐냐면 약간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거. 너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재평가, 호혜성, 연합, 강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기타 이론으로는 지금까지 교환 이론이었고 기타 이론으로는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이 있어요.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엘리트 하면 소수예요. 다원주의는 뭐예요? 다양한 이익 집단. 기억합시다. 소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엘리트주의예요. 다양한 이익 집단 들어가면 뭐예요? 다원주의입니다. 자,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들에 의해서 지역사회는 운영이 되어지지만 이 다원주의의 관점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이익 집단들 중에 강제적으로 지역사회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굴러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 민주적으로 이렇게 대화나 이런 토의를 통해서 지역사회는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양한 이익 집단들. 그래서 A 지역에는 또 설명하고 좀 달라지나? A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B 지역에서는 청년의 인구가 증가하고 어르신의 인구가 감소하여 A 지역에는 경로당의 시설을 확대하고 B 지역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 시설을 더 증가하기로 하였다. 라고 하면 이게 뭐에 기반한, 지역사회 어떤 이론에 기반한 것일까요? 이게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다양한 이익 집단들, 청년이랑 노인이랑 다양한 이익 집단들에 있어서 이제 경로당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힘이 세서 이게 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경로당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들어서는 것, 이것이 다원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구성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구성론이 시험에 최근에 좀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회 구성론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시스템은요, 강자들에 의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지역사회는 전문가에 의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사회 구성론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비주류의 사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상징적 상호작용 이런 거 적어줍시다. 포스트 모더니즘 상징적 상호작용, 이것은 뭐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 구성론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배드민턴 치는데요, 오른쪽 신발은 파란색이고 왼쪽 신발은 빨간색이에요. 배드민턴 화가.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인 신발은 양쪽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일부러 막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한 거죠. 모던한 것에 포스트한 거예요.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머리 염색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같은 색으로 염색했잖아요. 근데 요즘 브릿지 하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던에서 약간 벗어난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주의는 어떤 거냐면 어쨌든 지배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끝나서 여러분들 4명이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까 해서 이 4사람이 같이 식당에 갔어. 그런데 시키는 걸 봤더니 이분은 국수 시키고 이분은 뭐 돈가스 시키고 이분은 뭘 시켜? 아무도 밥을 시키지 않아.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도 밥을 시키지 않아. 보통 이런 경우죠.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가는데 아무도 커피 안 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 말고 뭐 있죠? 네. 뭐 에이드 시키고 뭐 시켰어요. 아무도 커피 시키지 않았어. 근데 그 상황이 아무도 신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커피 마시러 가자고 했을 때 그들의 상징은 뭐였냐면 커피가 아니라 가서 대화하자, 수다 떨자 이거였기 때문에 아무도 서로 커피를 아무도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상하지 않은 거. 이것을 상징적 상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론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주류에 한정되었던 이 주류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거예요?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공유하는 언어, 몸짓 등 상징을 강조하는 건 아까 상징적 상호주의고,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의미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 구성원들,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초점을 맞춰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 의존론은 뭐냐면 아까 자원 동원은 자원을 동원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권력 의존론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은 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문이 나오면 이거는 뭐냐면 권력 의존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본이론. 사회자본이론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 밑에 나왔어요.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공유된 인지강교. 이게 그냥 그대로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나? 뭐 사회자본 이론과 뭐 연관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회자본은 어떤 거냐면 사회자본이 뭐예요? 사회자본은 돈이라는 물리적 자본을 제외한 사람을 네트워크, 사람이 자본인 것을 사회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자본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네트워크. 연계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꼭 그런 사람 있어. 끝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톡도 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좀 더 친해지겠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가 더 친밀해진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아까 얘기했던 뭐 신뢰성, 신뢰해야 관계하겠죠. 그 다음에 호혜성,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된 인지, 뭔가 공통적인 어떤 대화 주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관계가 더 강조가 되면 그게 사회적 자본이 된다. 네, 끝나면 좋지만 다음에 어차피 쪼달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만 하나 하고 갑시다. 이 아른스테인은요, 교재에, 나눔의 집 교재는 맨 뒤에 나와요. 교재 맨 끝에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앞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교재마다 약간 순서는 좀 달라지는데, 주민참여의 8단계를 나눈 학자가 있는데 그게 아른스테인이에요. 그래서 아른스테인의 8단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장 단순하게 나오는 거는 이 8단계를 순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이고, 그 다음에 조금 하면 각 그 단계에 대한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 자체가 시험 문제죠. 그래서 순서를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주권을 협회로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그리고 끝에가 생각 안 나요. 조작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주권, 주민, 통제, 권한, 위임, 협동, 관계, 회유, 상담, 정보, 제공, 치료, 조작. 그래서 주권을 협회로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이렇게 암기하고, 그냥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암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요 3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 2개 이렇게 묶습니다. 여기에 2개는 이거는 뭐예요? 비참여예요. 비참여. 여기 보면 비참여. 누가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단계. 여기는 뭐예요? 형식적 참여. 주민들이 참여는 하지만 형식적인 거죠. 여기는 주민 권력. 주민이 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만 요 정도만 아셔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에 구체적인 예의 내용까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주민 통제는 뭐냐면 키워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전적으로 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 주민 스스로 이입니다. 권한이임은 이들에게 강력한 우월한 막강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권한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키워드를 우리가 지문에서 찾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동관계는 동등한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과 그 다음에 행정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협상을 유도하는 거예요. 협상을 유도한다.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동등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 회유나 상담이 좀 자주 나오는데 회유는 회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위원회. 위원회가 들어가면 회유예요. 각종 위원회가 들어가면. 각종.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뭐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 가만히 보면 운영위원회는 심의는 하지만 의결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어. 그래서 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요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 참여하는데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의결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권은 없다. 이런 것이 들어가면 위원회, 그 다음에 의결권은 없다. 심의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다. 그러면 회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 상담하면 공청회나 집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공청회. 집회. 그래서 공청회가 들어가면 상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이게 듣기까지는 한다라는 거죠. 들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보 제공은 뭐냐면 정보는 제공하지만 피드백은 없다. 피드백은 없다.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정보를 주는 데까지인 거예요. 어떠한 행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긴 하지만 뭐는 없어? 피드백은 없다. 치료. 치료는 말하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말하지만 듣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말하라고 했지만 듣지는 않는 거. 치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저 감기 걸려서 왔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막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너가 어떻게 감기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만 듣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병원 치료의 개념하면 우리는 말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듣지 않는 이게 치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작은 가장 낮은 단계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가장 낮은 단계. 그 다음에 단순 참여.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단순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8단계. 그래서 시험에 보면 이 키워드만 보시면 대부분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거나 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거 무조건 나와요? 아, 이거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자주 나오기는 했으나 안 나오는 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법제론. 법제론의 판례. 판례는 딱 주기로 한 해 나오면 하나 안 나오고 한 해 안 나오면 한 해 나오고 그거는 딱 내가 예상할 수 있어. 어느 문제가 나오는지 몰라도 판례 문제는 경련으로 나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또 질문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점심 먹고 우리가 할 때에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단순히 암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한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문장으로 만드셔도 돼요. 나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암기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